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들 보고 뉴스 보고 종목들 대응 방법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코스피 지수가 지금 0.21%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현재로서 나타나주고 있다. 이게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940포인트, 물론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은 했지만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지켜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긴 하고요. 수급들에서는 개인들이 코스피 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매도로 움직였다가 소폭 매수로 좀 전환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좀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따라 들어온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 그러면서 외국인이 선물과 거래소 매수, 기관들이 거래소의 코스닥 매수,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미결제량을 보시면은 아침에 증가시켰다가 줄였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매도 청산과 함께 매수 포지션, 즉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오늘 갑자기 팍 하고 갭으로 뛰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는 약세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약세 출발했다가 현재 구간에서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상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사실 1월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인이 뭔가라고 본다라면 여러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짧게 보면은 어저께의 흐름들에서는 일단은 뭐 예멘 공습에 대한 부분들이죠.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잠시만요. 예멘 반군, 그러니까 지금 예멘 반군이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우디도 이제 반격을 하고 하면서 중동발, 그죠? 중동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예멘이 갑자기 이제 UAE를 공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중요한 거냐? 사실 UAE의 그 석유 기반 시설, 원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공습을 했거든요. 드론으로 이제 팍 하고 이제 거기를 집중 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중동은 항상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WTI 기준에서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원유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 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을 가져오느냐. 사실 지금 예멘 공습이 그것을 촉발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원래 보통 0.25%씩 올리잖아요. 근데 한 번에 0.5%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이런 이 예멘 폭격이 이것을 더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경제는 이제 정상화가 돼가니까 이제 코로나가 감소하진 않지만 이제는 뭐 멈추고 이런 거 없죠. 그냥 고고싱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는 갈수록 정상화가 되는데 이게 멈췄다가 정상화가 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 물류 대란이 나오죠. 물류 대란.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그런 이유거든요. 이런 물류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 유동성은 많고 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즉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를 잡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도 문제예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연준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0.5% 올릴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멘 이슈가 뒷받침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표, CPI 지표도 있고 뭐 생산자 물가 지표도 있고 하지만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에서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원자재 가격이 이 원유예요. 원유 값이 굉장히 이 물가 상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원유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계속 얘기 나온 게 뭐예요? 디플레이션 나죠.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도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2008년도부터 요 2019년도, 28년도까지 계속 뭘 한 거예요?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그런 디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제는 떨어지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예멘이 공습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공급을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류까지 지금 대란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까지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서 공급 물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오르고 경제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급격하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시장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무슨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느냐? 골드만삭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은행 실적이. 물론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여타 금융주들도 같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현대산업개발 문제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주들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약했잖아요 어제. 그런 거랑 동일하게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다른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네. 이렇게 나타나 준 거예요. 그럼 금융주가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인 대표적인 기술주들, 뭐 테슬라라든가 AMD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같이 밀려내리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예멘의 공습도 영향을 있지만 그 이슈는요 사실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는 이슈긴 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최근에 뭐 좀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북한이 난리 부르스 쳐가지고 충격받은 거는 또 북한이 괜찮아지면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저점의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예멘 공습도 물론 노이즈는 또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다시 돌아올 만한 이슈야 라는 것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같이 하락 출발한 모습들이 이어졌지만 제가 그래도 오늘 저점 자리에서부터는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반영되면서 개인들은 매도,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등이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점에 대한 부분들의 저점 매수세들은 유입되더라. 그럼 이 저점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다 말 것이냐? 저는 뭐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일단 첫 번째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빠져나간 매물들도 우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뭐 3천만 원 넣은 사람이 뭐 한 주 받을까 말까 막 이렇게 균등 배움 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억 넣어야 한 3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1억 넣어가지고 주당 30만 원이니까 90만 원어치 주식 받고 나머지는 환불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 청약을 일경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청약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때려 박았죠.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주식시장에서 판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총알 마련해가지고 LG에너지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들어간 부분에서 청약을 받은 물량들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수급이 들어가겠지만 이건 얼마 안 돼요. 1경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봐야 100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경과 100조는 차이가 크고 100조가 다 외국인 기관 수급은 아니니까 그죠? 대주주 수급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물량도 있고 하니까 기관들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끽해봐야 제가 볼 때는 한 3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3, 4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환불이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럼 이 환불된 금액은 주식시장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이 웬 떡이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장이 우려감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 체이피킹 즉 저점에서 매수 기회들로 잡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급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수에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그렇고 한국 지수도 편입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신규 자금이 아닌 수평 이동 자금도 있지만 분명히 신규 자금도 존재는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 이제는 싸다라는 인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지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망했어 큰일 났어 손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들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LG에너지솔루션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일본 니케이 지수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 하락할 때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왜 일본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떨어지냐, 아시아 증시에서. 그게 결국엔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미국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일본은 1.75% 하락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강하진 않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왜? 먼저 떨어졌으니까. 먼저 떨어졌으니까 이미. 그걸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밀릴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바닥에서 저점 시그널이 들어오는 자리가 언제일 것인가를 체크하는 게 더 빠를 거고요. 그 체크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주고, 차라리 시장이 한 번에 급락을 해버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찔찔찔찔 흘러버리니까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뉴스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 삼중고의 연초부터 코스피 비실비실 반등 타이밍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카카오, 지난번에 또 우리 기쁜님께서 카카오 매수해도 되나요? 물어보셔가지고 저점 매수 기회인데, 제가 아직은 좀 보지 마세요 라고 했죠. 왜냐면은 정부가 바뀌면서 수혜를 입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제가 카카오를 과거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추천해드렸고, 그때 아직까지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일 텐데, 뭐 우린 팔았죠. 팔긴 팔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였죠. 그때 제가 카카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찰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검찰에 카카오 대화 내역 정보 제공했다가 불매운동 일어나고, 그때 떴던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반사이익을 누렸던 회사가 카카오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정권이 이제 끝나가니까, 지금 정권이 끝나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 좋을 때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뭐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뭐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가 그렇다고 해서 끝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것에 대한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관심 갖지 마시고,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뭐 블리자드는 워낙 유명한 회사죠, 게임 회사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때 움직이다가 많이 죽었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이제 1분기 이후부터는 메타버스 섹터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 의무설치 대상에서 기존 건물들도 포함시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신축 아파트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만 구축 아파트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특히나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거기에 맞게 또 포트에도 편입을 시켜 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쉬운 장세는 결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12월 달에 돌려 세운 부분들 반납을 했고,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뭐 900포인트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은 장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되고 결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고, 이제는 특히나 우리나라도 4분기 결산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21년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예고했잖아요. 아마 흑자 전환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봤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따로 또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